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0일 저녁 11시 반입니다. 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5.18 민주묘역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사죄를 했습니다. 그 사죄의 정도가 저로서는 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사죄를 하느냐. 누가 광주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게 있느냐. 어제 사죄가 자신의 사죄이냐, 통합당의 사죄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사람들을 대표한 사죄이냐. 이게 논리가 사죄문에 보면 뒤죽박죽입니다. 자신이 국보위,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에 몸담았다는 점을 사죄했습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 한 시대를 대표해서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라는 게 대한민국이 매우 발전한 시대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발전한 면이 있지만은 또한 피해를 본 곳도 있다. 그것이 광주다. 그래서 광주 앞에서 사과한다? 그게 논리에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할 때 광주하고 전라도만 저 멀리 뒤에 처져 있었습니까? 다 같이 발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필 광주에 가서만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통합당이 작년에 5.18을 표명하는 세미나를 한 점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몇 번째 사과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때 실수를 한 국회의원 3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반응이 좋아요. 기자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기자들의 전반적 경향이 광주에 대해서는 일단 존경을 표시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광주에 가서 저런 모습을 보이면은 거의 무조건 박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되었는지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앞으로 공천을 할 때는, 비례대표 공천을 할 때는 25%를 광주 출신들, 호남 출신들, 광주를 포함한 호남 출신들에게 배정하겠다든지, 또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5.18 관련 특별법 통과에 힘을 쓰겠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입니다. 하나가 5.18에 대해서 딴소리 하면 처벌한다는 건데, 이거 헌법 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광주 사람들, 일부 광주 사람들이 주장하고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국방부에서 잘못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저처럼 그걸 비판하면은 역사 왜곡으로 처벌받아야 합니까? 아니, 진실을 말하면은 처벌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광주 사태 때는 발포 명령자가 없었는데 전두환을 발포 명령자로 지금 몰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발포 명령자가 없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것도 역사 왜곡 처벌법에 걸리는 겁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양심의 자유 위반 아닙니까? 위헌 아닙니까? 그리고 5.18 진상규명특별법, 지금 더 진상을 규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여러 차례 진상을 규명하고 해서 다 밝혀졌는데, 앞으로 더 밝혀질 것은 아마 왜곡되거나 조작된 허위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저는 반대입니다. 세 번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보상법. 또 5.18 민주유공자를 또 보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은 6.25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은 또 다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25 때 피 흘려서 나라 지킨 사람과 5.18 때 이른바 민주유공자라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꼭 나라를 위해서 헌법 정신의 확립을 위해서 꼭 따져야 될 몇 가지를 따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인사에서 호남 편중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요직, 4대 요직에 2대에 걸쳐서 계속 호남 사람을 박아넣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을 이렇게 중용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 통합당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론하면은 이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사죄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 진로를 두고 볼 때 이 정권은 호남과 좌파의 연합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일부라고 할지 상당수라고 할지 호남의 좌경화 이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걸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이 문제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거론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통합당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통합당 지지율을 더 높여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2022년에는 기필코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야 어제의 그런 사과도 저는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계산으로는 김종인 씨의 그런 방식은 오히려 하나를 얻으려다가 열을 잃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이 정치판을 관찰한 저희 눈에는 한국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여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은 아닌데 그 결속력이나 표의 쏠림 현상에서는 그 정당과 마찬가지가 바로 호남당입니다. 호남당의 결속력과 민주당의 결속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남당 이퀄 민주당 이렇게 보면은 한 70~80%가 맞는 겁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예컨대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잘 못한다가 53%였습니다. 잘 못한다가 53%. 서울의 경우에는 문재인 잘 못한다가 조금 더 높아가지고 59%였습니다. 그런데 호남이 어떤지 아십니까? 호남은 문재인 잘 못한다가 25%밖에 안 되고요. 잘한다가 69%입니다. 서울은 잘한다가 35%인데 서울은 잘한다가 35%인데 전라도는 잘한다가 69%나 됩니다. 2배나 됩니다. 2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만 뽑아가지고 문재인 잘하느냐 못하느냐 물었을 때 잘한다가 74%입니다. 전라도가 잘한다가 69%. 결국 전라도와 이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원으로 봅시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두 개의 정당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정당 지지율인데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지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3%, 통합당 지지율이 27%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9, 그리고 통합당 지지가 25였습니다. 근데 전라도는 어떠냐?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62%나 됩니다. 그리고 통합당 지지가 얼마쯤 될까요? 10% 될까요? 5%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입니다. 1%입니다. 전라도에서 통합당 지지율이 1%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62%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씨가 그렇게 사죄하면은 이 1%가 5%로 늘까요? 10%로 늘까요?
그렇게 늘었다고, 와, 10배 늘었다고 자랑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호남 지지율이 높아지는 만큼 경상도에서도 같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경상도 사람들 실망해가 떨어질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또 2022년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대통령 후보를 야당에서 뽑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 갤럽 조사에서. 아니다. 지금 여당이 계속 대통령을 맡아야 한다가 41입니다. 45대 41로 정권 교체론이 높아요. 그런데 전라도는 어떨까요? 정권을 계속 민주당이 이어가야 한다가 73%나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가 14%밖에 안 됩니다. 이래도 여기 호남에 공을 들이면은 통합당이 성공할까요? 성공할까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말이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민주당이 계속 대통령 선거에 이겨가지고 집권을 계속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당연하겠죠. 85%입니다. 전라도 사람 중에서는 73%입니다. 85, 73 비슷하죠.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과 호남당은 그 결속력이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가 저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가지고 이 호남당이 통합당으로 돌아올까요? 그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순진하지 않습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답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우선 자신의 지지 기반을 결속시켜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미래통합당의 지지 기반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경상도 출신은 전체 유권자의 32%가 됩니다. 호남은 약 25%가 되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떠냐? 호남 25%는 선거 때 결속력이 한 80%, 85%의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도는 숫자는 많지만은 그 결속력이 통합당 지지 결속력이 한 60%밖에 안 됩니다. 숫자는 많아도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표 효과는 전라도가 훨씬 큽니다. 그러려면 미래통합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만사 젖혀놓고 경상도의 결속력을 호남 정도로 높여야 합니다. 즉 80, 90%까지 높여놓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은 호남에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중간지대, 즉 수도권과 충청도, 중부 지방에 공을 들여야죠. 또 이념적으로 말하면은 갑자기 진보 쪽으로 손을 내밀 게 아니라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 공을 들이고 나머지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호남표를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지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호남표를 얻기 위해서 호남에 굴종하는 모습 보이고 호남의 문제를 덮는 모습을 보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상도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경상도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고 자연히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젖혀놓고 호남에만 공을 들인다. 배신감을 느껴서 통합당 지지가 또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호남표 하나 얻으려다가 중도표, 경상도표, 보수표 합쳐가지고 한 10표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씨의 호남 러브콜 9회는 정치공학, 수학이 아니라 산수에 잘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